말초 혈관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상처가 나도 모르고 느낌도 안 나고 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림 증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몰라요. 그게 당뇨발인 거거든요. 자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정신장애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인지를 못해가지고 발에 구더기가 피고 다리까지 올라왔는데도 요즘 젊은 분들도 당뇨에 많이 걸리시는데 당뇨의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분들도 당뇨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대 고혈압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당뇨는 그래도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는 되어야 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40대 초반 당뇨도 꽤 많고요. 이 당뇨는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당뇨에 이미 진단되었을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당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길게는 10년까지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당뇨를 검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도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하라고 하고 또 병원도 자주 가실 일이 있으면 당을 찍어보실 일이나 피검사를 할 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가 조금 더 빨리 진단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진단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식생활이 많이 변화해서 당뇨가 빨리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뇨라는 거는 이름에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하는 병을 당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소변에 당뇨가 나오는 건 당뇨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좀 뒤의 얘기예요. 당이 진단 기준에서 보면 아무 때나 검사를 했을 때 당뇨의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 이런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혈당 200을 이상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금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128 이상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당뇨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당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먹는 거에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당,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이 글루코즈는 우리가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이 이제 입속에서 이제 씹어서 어느 정도 분해를 하고 그다음 위를 거쳐서 소장에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당분들이 가장 흡수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에 있는 이 말초 혈류를 타고 당들이 올라가서 포도당 자체는 필요한 장기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과당이라든지 이런 복합당 같은 경우는 간으로 가서 한번 대사를 했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몸에 나오고요. 혈당 피크를 자주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너무 단순당, 포도당에 가까운 단순당들 내지는 과당, 이당류, 설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먹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빠른 당류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장기들로 가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과당 이상의 이런 이당류 같은 경우는 간에서 한번 분해가 되면서 이제 혈중으로 나오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을 200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연속 혈당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2주만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6주짜리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6주에서 6개월까지도 나왔다고 들어서 계속 개발이 되겠죠. 뭐 배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니까. 저기다 쾅 한번 찍고 나면 핸드폰 대면 내가 앞에 8시간 동안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혈당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걸 보고 평소에 이 사람 혈당이 어떻구나를 병원에서만 재는 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보면 뭔가 되게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은 빵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당뇨 없는 사람도 200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 되면 200을 넘는 날이 있어요. 당뇨의 고위험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당 피크를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당이 200이 넘지 않고 140, 150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다음 또 식후에 10분 이내에 걷거나 운동을 하면 혈당 피크를 좀 덜 이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도 조금만 분비가 되어도 이 혈당이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도 그렇지만 췌장액도 덜 분비가 되면서 이 당뇨로 가는 확률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생활을 계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먹는 식생활처럼 뭐 서구화라고 얘기하는데 서구화라는 표현 좀 안 맞고요. 너무 단순 가공당이 많은 식생활이라고 봐야 돼요. 초가공 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라면, 과자, 음료수, 빵, 떡, 면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음식들. 이미 원재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한번 뭉쳐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혈당을 엄청 빨리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갈았다 만들었기 때문에 뭉쳐놨다고 하더라도 씹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소장에까지 갈 때는 이미 흐트러져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라면 같은 거, 빵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먹자마자 다 그냥 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인 거죠. 그리고 또 초가공 식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갈아서 합쳐서 만든 거에다가 또 뭐 보존료들, 착색료들 이런 가공품들이 많이 들어가죠. 뭐 당장은 우리 몸에 해가 없다고 알려져서 식품의약품의 안전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허가를 받고 만들어지는 음식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지가 50년밖에 안 된 것들입니다. 길어봐야 50년. 그런 거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0년, 200년 갔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공품들, 이런 합성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는 방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초가공 식품들이 들어오는 것들 막지 못하고 단순당 가공당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 혈당 피크를 이루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내 몸의 세포들이 이 포도당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갖고 확인이 돼서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의 세포의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 공장이 이 당을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사이트릭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이용을 하는 데에 들어간 제일 중요한 요소가 포도당과 산소, 그 다음에 많은 조효소들과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DP를 ATP로 만드는 과정,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산소 대사 과정인 거거든요. 이제 요거 없이 그냥 산소를 아주 쓰지 않으면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암세포의 대사 과정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이루려면 이런 요소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안 되는 거고 당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들을 못 들여보낸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몸에서 혈중으로 뽑아져 나와도 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을 이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혈당이 점점 올라가서 찐득찐득한 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물엿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피가 물엿처럼 되는 거예요. 찐득찐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초혈관들을 막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당들을 체결을 못하니까 소변으로라도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 상태를 만들면 그러면 당연히 뭐 암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할 거 없이 이런 만성 대사 질환들을 다 만드는 거죠. 다른 장기들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뇨 합병증들이 다 그런 거죠. 눈에 있는 말초혈관들, 미세혈관들을 막으면 망막병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신생혈관들이 막 생기면서 망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흐릿한 시야를 보이다 나중에 이제 실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콩팥에 있는 이 사구체들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사구체에 손상이 되면서 제대로 걸러내는 역할이 안 되니까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다가 못해서 나중에는 투석다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뭐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하러 가서 3-4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뭐 당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초혈관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상처가 나도 모르고 느낌도 안 나고 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림 증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몰라요. 그게 당뇨발인 거거든요. 상처가 나도 몰라도 또 혈류도 안 좋으니까 그 세균 들어온 거를 방어도 못하니까 썩어요. 그러면은 계속 썩어 들어가다 보면 항생제도 안 듣죠. 혈류를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썩어 들어가는 발을 어떻게 못해갖고 잘라내게 되는 게 당뇨발 치료 방법인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 후유증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당뇨발에서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겪었는데 자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정신장애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인지를 못해가지고 발에 구더기가 피고 다리까지 올라왔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지내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발에서 구더기가 필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당뇨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고 또 50대 여성이었는데 계속 한 달에 거의 열흘 정도는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구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말초 신경이 망가지다 못해서 위를 담당하는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계속 위병증이 생겨가지고 구토를 하게 됩니다. 위가 움직이지도 않고 소화 기능도 못하는 거죠.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계속 토하니까. 그러다가 응급실에서 그렇게 고생하신 지 몇 달이 지나서 6개월, 7개월 만에 더 이상 오시지 않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뭐 누구나 뭐 40 넘으면 50 넘으면 있는 거 아니야? 뭐 고혈압이랑 같이 뭐 만성질환 누구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병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초혈관 망가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정말 큰 후유증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미루기 위해서라도 당뇨 조절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조절하는 거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의 합병증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그런 후유증은 계속 천천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약 먹고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를 진단을 받았으면 아이고 큰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당뇨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생활이랑 운동이랑 명상이랑 잠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당뇨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당뇨 증상은 무엇인가요? 일단 처음에 생기는 증상은 초기 증상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증상들인데 일단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마셔도 목마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혈당이 이제 200 이상 300 가까이 높아지게 되면 계속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혈당이 근육 쪽으로 빠지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물로 희석을 하게 되면 그 물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으로 이제 나트륨과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물을 찾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마시게 되는 게 다음이 되는 거고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소변을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뇨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트륨 부족으로 이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다음 혈당이 또 저혈당이 오니까 또 많이 먹어야 되고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을 하는 게 당뇨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음식을 많이 막 찾게 되고 또 빨리 당을 올리는 걸 또 찾게 됩니다. 가공식품을 더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당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요 다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을 알아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뭐 어제 술 마셔서 물 많이 마시나 보지, 물 많이 마셨으니까 소변 많이 보게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체중 감소까지 오고 이제 뭔가 피부의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초 혈관들이 나빠지니까 피부도 말초 혈관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말초라는 게 요 끝에 말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 바깥의 쪽도 다 말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나빠져서 나중에 이제 피부 각화증이라 그래가지고 이 목이나 이런 데 접히는데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아토피 생긴 것처럼 그렇게 피부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피부 변화도 증상일 수가 있고 또 되게 피곤합니다. 당 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에너지 대사들이 나빠지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면 이제 자도 피곤한 증상들, 그다음 뭘 먹어도 체중이 빠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 만성 피로 상태가 또 당뇨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성적으로 지나가면 이제 만성 당뇨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는 분들도 꽤 계세요. 당뇨성 케톤 산증이라 그래가지고 당이 400, 5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당 자체가 우리 혈액을 방해를 하게 되고 혈액에 산증을 만들게 되고 우리 몸에서 케톤을 이용해서 대사를 하게 되는 상태까지 되면 케톤성 산증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맥혈 검사를 해보면 폐하 우리 몸이 원래 7.4 정도로 약간 약 염기성으로 살고 있는데 7.0이 물의 중성이죠. 근데 뭐 6.8까지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1 정도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이제 케톤 산증이 온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수분을 막 때려 부으면서 인슐린을 통해서 인슐린을 막 주사로 줘가지고 혈당을 빠르게 250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산증 자체는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콩팥이 망가져서 고칼륨 혈증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처음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당뇨에 의한 신장병증이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처음 당뇨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에 의해서 막 부정맥이 생기거나 근육 수축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왔는데 칼륨이 너무 높아. 이러면 칼륨 자체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시켜가지고 칼륨 빼는 치료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은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그나마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장기 부작용까지 온 상태에서 당뇨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는 그런 장기 합병증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막병증이나 콩팥 이런 것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그런 초기 증상들을 미연에 알고 당뇨를 빨리 조절을 해야 그런 후기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진단이 되어 당연히 빠르게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했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뇨 다식일 때 진단이 되는 게 가장 좋다.
그 전에라도 당을 체크를 자주자주 해보고 내가 고위험군 식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되면 건강검진이나 적극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요즘은 HbA1c라는 혈액 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개월 동안 내 당의 상태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근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적혈구가 3개월 정도 살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당이 붙어 있는 적혈구가 6% 이하가 당이 아닌 상태고 5.7% 이하인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6.5%를 넘어가면 이러면 이 사람은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확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HbA1c 검사를 특별히 추가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봤을 때 당 수치가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 5.7 이하다. 뭐 이러면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5.7 넘어? 이러면 나 당뇨일 가능성 높으니까 자세히 검사를 하고 빨리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얘기했던 무서운 합병증들의 시초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보도가 많은데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근경색이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가장 무서운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심근경색이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제일 급하게 보는 질환 중에 3대 중증 질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심장 혈관은 되게 특수한 혈관이에요. 이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이 펌프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해주는 데서 가까운 심장인데 바로 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심장 근육을 먹이는 혈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 먹이는 혈관이 대동맥에서 바로 나온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심장이 이 대동맥으로 저심실이 혈압을 확 만들어서 짜주면 그러면 그때 피가 혈류가 가는 게 아니고 짜줬다가 역류하는 압력에서 이 관상동맥 작은 혈관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다 혈류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압박이 아닐 때, 이완일 때 심장 근육으로 혈류가 가는 게 관상동맥의 특징이죠. 대동맥에 가깝다 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동맥이 망가지는 상황이거나 이러면 관상동맥이 같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관상동맥이 제일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인 심근경색이 더 빠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무서운 겁니다. 큰 혈관 질환 중에 굉장히 빨리 오는 질환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이제 막히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큰 혈관에서 막히면 멈춰버릴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2개의 혈관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1개의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LAD라는 가장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부르르 떠 심실세동이 오면서 서서히 멈추게 되는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심장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짧은 1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으억 하면서 쓰러지면 우리가 주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제세동기를 하라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심실세동일 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실세동을 되돌릴 수 있는 제세동기를 와서 갖다 붙여보고 자동 제세동기가 리듬을 분석해서 제세동을 쳐야 되는,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주는 순간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드물게는 그 자리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면서 제세동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쓰러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 한 30%가 그 자리에서 급사할 수가 있는 질환이고요. 그 외에 60% 정도는 응급실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도착을 해서도 30%는 치료 중에도 사망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심장 근육이 혈관을 뚫어주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뚫어주다가도 이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혈관 뚫다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어도 응급실에 와서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무섭다. 그런 경우 응급실에서 자주 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통증이 있을 때에 무시하지 말고 협심증 상태일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흉통이 있거나 어디 계단 오르거나 걸을 때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심근경색 환자들 응급실에 왔을 때 보면은 피부가 축축해요. 물을 이렇게 뿌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운동하다가 오신 경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식은땀을 흘려서도 그렇다. 그래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가슴 움켜쥐면은 이건 심근경색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 단계인 협심증 상태가 있는데요.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70%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혈류가 가기는 가는데 저산소 상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일 때 담배 필 때 이럴 때 혈관이 더 좁아지는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허혈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허혈 상태가 오면은 쪼여드는 통증 아니면은 뻐개지는 통증 이런 게 나타났다가 금방 풀립니다. 이게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자꾸 미루지 말고 심장내과 진료라도 빨리 보셔라. 근데 이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넘어간다 이러면은 응급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정 협심증. 협심증이 진행이 되다 못해서 90% 가까이 좁아지면 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조금만 걷지 않아도 막 가만히만 있어도 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드는 통증이 나타나면서 그게 빨리 풀리지 않고 5분 이상 간다. 이러면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응급 상황입니다. 불안정 협심증부터는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킵니다. 협심증도 가능하면 입원시키지만 불안정 협심증은 무조건 입원이거든요. 심근경색과 동일하게 치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피 묽게 만드는 약물 다 쓰면서 그렇게 해서 심혈관 조영술 해가지고 필요하면 스텐트 다 넣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불안정 협심증. 그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막힌 상태로 와버리는 게 심근경색인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변이 협심증은 뭐냐면 새벽이나 아니면 담배 필 때에만 통증이 오는데 혈관은 별로 좁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검사해 보면 혈관은 깨끗한데 운동할 때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담배 필 때에만 혈관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스파즘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자극에 의해서 막 쪼그라드는데 혈관 자체는 별로 좁아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런 변이 협심증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서 혈관이 계속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식생활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심근경색 발생 시 골든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심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혈관 뒤에 있는 그 조직, 근육들이 피를 못 받기 때문에 괴사가 와버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팔다리 같은 근육은 혈류가 가지 않아도 한 6시간 정도 버팁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도 6시간이 골든타임이면 너무 좋을 텐데 심장 근육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한 번도 쉬지 않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길게 잡은 골든타임이 2시간입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심장 혈관을 완전히 뚫어서 재개통을 해주는 시간 기준으로 2시간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시간은 그거보다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응급실에 오셔서 시술을 준비를 하는 시간 30분 잡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해가지고 잘 여는데 생기는 그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통증이 왔을 때 119가 도착을 해서 적절한 응급실을 전화를 해서 찾아서 가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이 신고 시간을 생각을 하는 건 한 30분 정도 짧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이번에는 협심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 20분, 30분 기다리면 안 되고요. 5분 내지는 1분 이상의 통증만 있어도 119를 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심근경색으로 환자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 이상의 통증만 있어도 응급실 오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5분 이상이면 당연히 응급실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입원을 해가지고 혈전 생기는 거 방지하는 약 쓰면서 시술 준비를 해야 된다. 심근경색이면 당연히 밤에라도 심혈관 팀을 불러가지고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환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와 심근경색 등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뇨도 그렇고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치료 방법에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당연히 어떤 연구에서는 뇌졸중을 생활습관 개선으로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할 정도고 치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생활습관 개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은 사실은 당뇨 예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혈압, 그다음 당, 그다음에 HDL, LDL, 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이 복부 비만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게 유지가 되려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깨끗하게 개통이 되어서 혈압이 낮아도 혈류가 잘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당이 낮아지려면 인슐린이나 이런 걸 써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들이 당을 잘 가지고 근육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식생활 중에서는 이제 간헐적 단식, 12시간에서 16시간 금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금식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유지하고 천천히 먹고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당류 중에서는 전곡물인 현미를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채소, 당, 단백질, 지방이 안 들어가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 풍부한 게 초록색 채소와 과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충분히 먹고 베리류 과일들 굉장히 좋거든요. 당은 별로 안 들어있으면서 항산화 물질이 정말 풍부한 베리류나 토마토 이런 과일들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블루베리 열린 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토마토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이런 것들로다가 항산화 물질,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우리 몸에 최대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환자들 아니고서는. 젊은 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뭘 어떻게 먹을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좀 줄이고 나머지 4종 영양물질들을 많이 먹을지를 고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떻게 채울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저는 이제 현미 중심으로 탄수화물을 전곡류로 해서 채우는 거는 괜찮다는 입장인데 그거 말고 저탄고지로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지방으로 채워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사가 있어서 이 나머지 4가지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히 내 몸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대사를 긍정적으로 일으키게 하고 혈류를 한번 빠르게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당을 한번 빠르게 태워주고 남아있는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 이런 것들을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내는 게 간헐적 단식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중심의 운동, 근력 운동은 한 30% 정도로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70% 정도로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도 빼놓지 마시고 충분히 그 정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당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을 일부 좀 먹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캐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 술도 한 번도 안 먹고 절대 외식도 한 번도 하지 마라. 절대 라면도 한 번도 먹지 말아라고 하면 어떻게 지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빈도를 최대한 줄이되 꼭 해야 될 때만 내가 안 좋은 걸 알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습관도 좋고 식습관도 간헐적 단식 잘 하면서 한 끼는 초록색 채소와 과일로 된 그런 도시락으로 먹는다. 그런 사람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자기가 그 정도의 캐파는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식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 식탁에서는 초록색 채소 항상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 어떻게 많이 먹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 외에 뭐 밖에서 사 먹는 고기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먹는 것 같은데 그 먹을 때에도 채소를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고기집을 하는데 이제 오리고기도 막 구워서 먹는 거 아니고 최대한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지만 철판에다 구워서 먹는 거긴 해요, 그 메뉴는. 근데 거기에다가 초록색 채소를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집이어서 그 집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제일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태워서 먹은 거에 의한 아민 계열, 탄소 계열의 나쁜 발암 물질들도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태울 때에 연기로 흡입될 때가 더 악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주방에서 팬 안 틀고 많이 오래 요리하다 보면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담배를 안 폈는데 걸리는 이유가 그런 이제 아민유 계열, 다탄소종 계열들이 흡입이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흡입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 굽는 데 그냥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기 굽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삶은 고기들, 뭐 족발이나 수육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보쌈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붉은 고기를 먹는 방법 중에 나은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뭐 오리고기나 닭고기처럼 화이트 머슬을 이용하는 게 좋고 아니면 어류 같은 거가 그나마 이 육류 중에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육류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가 단백질을 얘기를 할 때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50g을 다 육류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댓글들에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아니 고기를 50g만 먹으라니 말이 되느냐. 단백질 50g 먹으라는 걸 착각한 의사다. 단백질 50g을 먹으려면 고기를 150g, 200g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1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미나 채소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데서 들어오는 거 감안을 해서 육류에서의 단백질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또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통유에서 콩이나 이런 두부에서 또 단백질을 얻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려를 하면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은 하루에 50g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식생활을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의 증상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많이 마시고요. 왜냐하면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많이 드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다뇨, 화장실을 많이 갑니다. 이 당뇨라는 게 당뇨, 요에서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당뇨인데, 이 당뇨가 왜 무서우냐면 합병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이 당뇨의 신호가 살짝 오면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오지 않더라도 무증상일 때라도 사실 이 식이와 운동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항상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당뇨라고 하면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안쪽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2시간 있다가 140 혈당이요. 안쪽이 돼야 되는데 막 2시간 이후에도 160, 200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적혈구가 수명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개월까지 다 살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관리해서 뭐 혈당이 내려와 있더라도 이분의 이제 3개월 동안의 습관을 볼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라서 이 두 가지가 안쪽으로 건강한 수치에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당뇨랑 좀 난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평상시에 음식을 드실 때요. 제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차고서 음식을 먹는 걸 잘 했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 체크할 때 이렇게 체열기를 찍고 체크를 하잖아요. 일회성으로 칩에다가 넣어서 하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 몸에다가 부착을 하는 건데 2주 정도 가요. 그러면 핸드폰 앱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내 옆에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체킹을 해요. 내 혈당을. 아니면 이제 그 시점을 체크하려면 여기 갖다 대면 띡 하고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수치에 너무 벗어나는 음식을 안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외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탄수화물 식사.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빵, 떡, 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특별히 냉면 같은 거 있죠. 이 면이기도 하면서, 이게 물냉면은 거기에 그 육수가 좀 달기도 하면서 좀 양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는 한 200 이상 올라가는 걸로 이제 저는 측정이 돼서 좀 제가 기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냉면 파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그 식단 중에 하나,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나를 먹더라도 나는 맛있게 먹을 거야 하고서 구웠어요. 오븐에다가. 근데 구운 고구마가 260으로 엄청 높이 치솟더라고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집어넣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다 안 들어가면 그 뇨로 소변에서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인데, 혈당이 솟으면 그 다음에 푹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 오면 막 갑자기 식은땀도 올 수 있고 막 그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고혈당 키워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치고 떨어지고 스파이크 치고 떨어지면 우리 혈관에 그 공격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좀 일정한 식사를 했어도 이렇게 스파이크 치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돈을 안 쓰고 혈당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을 안 쓰고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식사 순서를 약간 바꾸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같은 거를 드시는데, 이때 저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제 좋은 기름을 두르고 이제 드시라고 해요. 샐러드 소스는 사실 버리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배달로 약국에 있을 때 배달 음식 시킬 때 이제 소스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거 선택할 때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지 말라고 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스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공급원을 많이 챙겨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사실 탄수화물까지 먹을 위장이 이제 그거를 수용할 만한 이미 포만해서 더 이상 먹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식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뇨를 위해서 끊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를 피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거는 이제 사실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인데요. 우리가 의외로 막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면서 선식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식 같은 경우는 곡물이에요. 그죠? 곡물인데다가 막 볶았어요. 볶았기 때문에 당독소도 의외로 높고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시리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귀리가 되게 건강하다고 해서 귀리를 챙겨 드시는데, 어떤 귀리는 괜찮고요. 또 이제 귀리 음료로 만든 것들 있죠. 의외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달거든요. 귀리 음료로 만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포츠가 있잖아요. 스포츠칸 또 맨날 고급 휘발유를 먹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음식이 뭐냐? 뭐 아보카도처럼 이름이 있는 거, 토마토 이렇게 이름이 딱딱 있잖아요. 근데 소세지 이런 거 이름 있어요? 얘가 손지, 돼지인지, 오리인지, 닭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근본이 없는 것들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자도 사실 이게 밀가루인지, 뭐 페퍼로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냥 진짜 자연의 음식, 이름이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당뇨랑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의 올바른 과일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또 당뇨 있으시거나 안 있으시거나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되게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녁을 한 7, 8시에 먹고, 그 다음에 아침을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 첫 끼를 먹었는데, 식구들은 제 옆에서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고요. 샤브샤브 아주 건강한 식사거든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한다고 이 빈 속에 약과를 3개 먹었어요. 약과 있죠. 엄청 달죠. 근데 빈속이에요. 이 빈속에 어떤 거를 먼저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빈속에 약과를 3개 먹었더니 혈당이 270, 80으로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살짝 산책을 했는데, 저 혼자 막 어질어질하고 해서 잠깐 벤치에 앉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혈당이 치솟으면 저혈당이 오는데, 제가 그때 수치를 체크해 보니까 6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혈당 스파이크 일으키는 음식들을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먹는 과일이 진짜 달달한, 예를 들면 파인애플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토마토를 약간 익혀서, 토마토 과일인가요? 아닌데? 뭐 아보카도나 이런 좋은 지방 공급원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든 베리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로 끝나는 과일들은 그래도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오일 같은 것도 뿌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이랑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을 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식사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침 공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채도 충분히 드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이나 지방을 드시면 왠지 내 뱃살이 생길 것 같고 몸에 지방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쁜 지방을 쳐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소 있죠. 소가 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딸기 우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야채만 좋아하고 고기는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뭐 콩 이런 것들로 얻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동물성 그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충족이 되는데 제가 약간 고기를 먹으면 내 몸에 약간 혈관에 떼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약간 기피했었거든요. 소고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가 있고 그러면, 전 안 먹고 남들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런 그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 생각보다 살도 더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이게 기피하시는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손바닥만큼은 매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2019년도에 미국 학회를 갔다 왔어요. 저탄 학회랑 그 육식 학회 아세요? 1회로 열렸는데 고기만 먹는 그런 학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학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막 있으셨고 저녁 식사도 고기로만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희한했던 게 뭐였냐면 큰 개를 끌고 온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의사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제가 유일한 약사였는데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개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we're so sorry,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에 어쩐 일로 개를 데리고 왔어? 좀 희한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간질 발작을 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에필랩시 해서 간질을 겪으시는 분인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 저탄고지 하면서 좋아졌는데 이 육식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나았는데 이 개는 자기가 간질 발작할 때 사인을 주는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호견이었는데 육식을 하면서 애완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더 물어봤더니 이제 발작하기 전에 개가 신호를 주면 칼질을 만약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위험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주면 소파에 가서 발작을 하시고 또 운전하다가 신호를 주면 옆에 갓길을 세우고 발작을 하고 이런 그 보호견이었는데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애완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약간 식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고기 안 먹던 거를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혈관을 탁하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고 제 포만감이었던 거예요. 좀 더 배부르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버터에 안심을 구워가지고, 복근이 막, 식스팩이 아니라 8팩이 돼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했었습니다. 김밥이 정말로 당뇨에 위험한 음식일까요? 이제 이 김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밥량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밥그릇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놓고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밥을 한 2그릇 정도는 먹었는데도 배가 생각보다 안 부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대신에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김밥이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다만 이 밥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오이를 총총총총 썰어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넣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계란을 밥 대신에 넣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도 이거를 조금 이제 양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양념이 없는 계란으로 집에서 홈메이드로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월남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라이스 페이퍼 말고 그냥 양배추 있죠. 양배추에다가 야채를 여러 개 넣고 이제 싸서 소스는 좀 안 뿌리고요.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하게 뭐 포만감 있는 정말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나 또 당뇨에서 정말 탈출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음식의 재료를 바꾸시는 게 진짜 중요한 선택이에요. 제가 빵순이여가지고 그 한 번에 빵을 막 6개씩 먹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당 중독이었냐면
식사를 했어요. 그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아이씨, 디저트, 빵, 또 먹어야 되겠는데? 막 빵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가 당 중독, 빵 중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빵도, 이제 지금은 소화도 뭐 그러고 해서 잘 못 먹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빵에 있는 밀가루 있죠. 제가 빵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빵에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로 바꿔서 만든 그 베이커리 같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해서 먹으면 빵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씹었을 때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몬드 가루를 대체해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빵을 못 먹는 그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혈당도 덜 오르고 해서 되게 좋았던 이제 경험이었는데 그 음식 공급원을 바꾸는 게 그 재료를 원재료를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